화폐의 역사 제26회 달러의 역사 제4편의 제2부입니다. 이 앞의 영상 화폐의 역사 제26회 일부에서는 미국의 제1합중국은행이 1811년에 사라지고 그 다음 해인 1812년에 미국과 영국 간의 전쟁이 다시 일어난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 이어 제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1816년 전국은행의 부활. 1812년 전쟁의 경험은 전국은행에 반대하던 사람들의 생각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의회는 통화 질서를 회복하고 연방정부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전국은행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1816년 제2합중국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제2합중국은행은 20년 인가를 받았고 자본금은 3,500만 달러였습니다. 제1합중국은행의 1,000만 달러보다 3배 이상 큰 규모였습니다. 연방정부는 자본금의 5분의 1을 출자했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자가 보유했습니다. 제2합중국은행 역시 공적 기능과 민간 소유가 결합된 혼합은행이었습니다. 제2합중국은행은 필라델피아 본점과 여러 지역의 지점을 통해 전국적인 결제망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세입을 보관하고 정부의 지급을 처리했으며 은행권과 예금을 지역 간에 이전했습니다. 제2합중국은행의 지점망은 당시 미국에서 가장 전국적인 금융망이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발행된 주 은행권을 받아들이고 이를 발행은행에 돌려보내 금은 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2합중국은행은 이 과정을 통해 주 은행의 은행권 발행을 제한하고 서로 다른 지역의 은행권 가치를 안정시키려 했습니다. 전국은행은 부분지급준비제를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분지급준비은행들을 정산과 상환 압력으로 규율하려 했습니다. 30일 전국적인 달러를 만들려는 시도. 제2합중국은행의 목표는 단지 하나의 대형은행을 세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달러라고 쓰인 은행권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른 가치로 거래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제2합중국은행권은 전국의 지점에서 액면가에 가까운 가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연방정부도 제2합중국은행과 신뢰할 수 있는 주 은행의 은행권을 세금으로 받았습니다. 정부의 수납과 지출, 전국적 정산과 금은 상환 요구가 결합하면서 달러는 공통의 계산 단위를 넘어 조금 더 통일된 지급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합중국은행이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션 7, 1819년 금융위기와 제2합중국은행의 변화. 32. 설립 직후의 과도한 신용 확대. 제2합중국은행은 설립 초기부터 주 은행을 엄격하게 규율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체적으로 대출과 은행권 발행을 빠르게 늘렸습니다. 지점들도 지역의 토지 구입과 상업 거래에 많은 신용을 공급했습니다. 전쟁 이후 유럽의 농업 생산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동안 미국 농산물 가격은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토지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은 농산물과 토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은행 대출로 토지를 사고 오른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부분지급준비제를 정당화한 기대가 작동했습니다. 토지와 농산물 판매가 계속 늘어나면 대출은 상환될 것이고 수출 증가를 통해 금과 은도 들어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농업 생산이 회복되고 미국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자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수출 수입이 줄고 금과 은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제2합중국은행의 준비금도 감소했습니다. 33. 신용 긴축과 1819년 공황. 제2합중국은행은 준비금을 지키기 위해 대출을 회수하고 주 은행에 금은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은행들도 대출을 줄이고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신용이 확대될 때에는 토지 가격과 소비, 투자가 함께 올랐지만 신용이 수축하자 모든 과정이 반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토지 가격이 떨어지고 기업이 파산했으며 농민과 상인이 채무를 갚지 못했습니다. 실업과 빈곤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1819년 금융공황입니다. 미국이 경험한 최초의 전국적 규모의 경제위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제2합중국은행이 처음에는 투기를 부추기고 나중에는 갑자기 대출을 회수하여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성어음이나 실제 토지 거래에 근거한 대출이라 해도 가격이 하락하고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성장과 판매 수입이 현재의 대출을 정당화했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자 은행의 자산도 함께 부실해졌습니다.
34. 위기 뒤에도 제도는 왜 살아남았는가? 1819년 공황은 부분지급준비제의 취약성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분지급준비은행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없으면 금은 주화만으로는 성장하는 미국 경제의 거래와 투자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농민과 상인, 제조업자는 여전히 신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정부도 세입을 보관하고 지역 간 지급을 처리할 은행망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원인을 부분지급준비제 자체보다 초기 제2합중국은행의 부실 경영과 과도한 토지 투기, 갑작스러운 긴축에서 찾았습니다. 은행을 없애기보다 더 잘 운영하고 더 강하게 규율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위기 뒤에도 재정 회로와 상업적 환류는 다시 작동했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대출도 다시 상환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시기의 성공이 위기의 기억을 다시 덮었습니다. 35. 니콜러스 비들과 중앙은행 기능의 강화. 1823년 니콜러스 비들이 제2합중국은행의 총재가 되었습니다. 비들은 은행의 내부 관리를 정비하고 지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주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을 정기적으로 상환하게 하고 지역별로 과도한 신용 팽창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려 했습니다. 제2합중국은행은 필요할 때에는 주은행에 신용을 제공하고 과도한 은행권이 발행될 때에는 금은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이나 통화정책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은행체계 전체의 신용을 조절하는 중앙기관에 가까워졌습니다. 1820년대 미국의 화폐와 금융은 이전보다 안정되었습니다. 이 안정은 부분지급준비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은행권과 예금은 여전히 금은 준비금을 초과해 발행되었습니다. 다만 전국적 정산과 상환 압력이 주은행의 과잉 발권을 억제하고 연방정부의 재정 회로가 은행권에 공통의 수요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제2합중국은행의 금융적 성공은 오히려 새로운 정치적 갈등을 낳았습니다. 36. 잭슨은 왜 전국은행을 공격했는가? 1829년 대통령에 취임한 앤드루 잭슨은 제2합중국은행을 강하게 불신했습니다. 잭슨과 그의 지지자들은 은행이 부유한 금융가와 기업에 특권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제2합중국은행은 민간주주가 소유했지만 연방정부의 예금을 보관하고 전국의 신용을 조절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누구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어느 지역의 신용을 늘리며 누구의 은행권에 금은 상환을 요구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금융기관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잭슨의 눈에 제2합중국은행은 민주공화국 안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권력이었습니다. 외국인도 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제2합중국은행은 달러 질서의 안정장치였지만 동시에 민간 금융 권력이 국가의 재정과 신용을 통제하는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37. 재인가 거부와 연방예금 철수. 제2합중국은행의 인가는 1836년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은행 총재 비들과 잭슨의 정적들은 183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기에 재인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회는 재인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잭슨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잭슨은 거부권 교서에서 은행이 헌법적으로 의심스러우며 부유층에게 특별한 특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833년에는 연방정부의 신규 예금을 제2합중국은행에서 빼내 여러 주 은행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은행들은 잭슨의 반대자들에게 애완은행이라고 불렸습니다. 연방예금이 빠져나가자 제2합중국은행의 전국적 통제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비들은 은행의 힘을 입증하고 재인가의 필요성을 보여주려는 듯 대출을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금융 긴축과 경기 악화를 일으켜 오히려 은행에 대한 반감을 키웠습니다. 38. 1836년 중앙적 규율 장치의 종료. 제2합중국은행의 연방인가는 1836년에 종료되었습니다. 은행은 펜실베이니아주로부터 새로운 인가를 받아 민간은행으로 영업을 계속했지만 더 이상 연방정부의 은행도 전국의 화폐 질서를 조절하는 기관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다시 중앙적 정산기관이 없는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제2합중국은행이 사라졌다고 해서 은행권이나 부분지급준비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은행들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은행권 발행도 확대되었습니다. 연방정부의 예금이 여러 주 은행으로 옮겨가면서 토지 대출과 투기도 증가했습니다.
1836년 이후 미국은 수많은 주 은행이 각자의 은행권을 발행하는 더욱 분산된 체제로 이동했습니다. 이 체제를 흔히 자유은행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유은행 시대에도 부분지급준비제를 정당화한 논리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은행권은 정부와 주정부의 재정 회로에 사용되었습니다. 상업어음은 상품 판매로 상환될 것이라고 기대되었습니다. 서부 개척과 철도 건설, 농업의 확대가 미래의 소득과 금은 유입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 정산과 규율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기대는 더 큰 신용 팽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1837년 금융공황과 이후의 장기 침체로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9. 맺은 말, 달러는 주화가 아니라 기대와 제도로 완성되었다. 오늘 우리는 대륙지폐 붕괴 이후 북미은행과 제1합중국은행, 제2합중국은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역사가 보여주는 첫 번째 사실은 미국에서 은행이 주화보다 먼저 실질적인 달러를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달러 주화를 만들기 전에 북미은행은 이미 은행권을 발행했습니다. 달러 주화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실제 거래에서는 외국 주화와 여러 은행의 은행권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은행권이 금과 은의 단순한 대리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정부 채권과 상업어음, 민간 대출을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은행권을 새로 발행했습니다. 은행의 상환 약속이 시장에서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금과 은은 은행권의 최종 상환의 바탕이었지만 유통되는 은행권 전부와 동일한 양으로 금고에 보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우연이지만 새로운 금이 실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오늘 다룬 시기 이후의 일이지만 1848년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입니다. 경제의 성장과 새로운 금 유입이 부족한 준비금을 보충할 것이라는 기대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금이 늘어나자 은행은 그 위에서 다시 더 많은 신용을 만들었습니다. 귀금 속의 증가는 부분지급준비제의 불안정성을 없앤 것이 아니라 더 큰 신용 팽창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부분지급준비제의 성공과 실패는 서로 다른 원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소득과 상환을 현재의 화폐로 바꾸는 능력이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고, 바로 그 능력이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금융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미국 화폐의 역사가 국가와 시장 가운데 어느 한쪽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는 계산 단위를 정하고 주화를 발행했으며 전국은행을 인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수단의 상당 부분은 민간은행이 만들었습니다. 은행은 민간기업이었지만 정부의 세입을 보관하고 국채를 매입하며 국가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전국은행은 공적 기능을 수행했지만 민간 주주가 이윤을 얻는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모순이 반복적인 정치 갈등을 낳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회에는 중앙은행이 없는 미국의 자유은행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